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관세 협상이 결과가 나왔고, FMC 회의가 지나갔고, 이제 빅테크 실적까지 넘어갔습니다. 대체로 무난하게 잘 넘어간 그런 상태였고, 이번 주는 이제 젠슨왕 효과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금리를 자극해서 매도를 유발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어떻게 풀리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매도를 해서 좀 걱정이 되길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 회계 결산이 10월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번 주부터 좀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대형주, 일부 제약주, 통신장비, 자동차 등등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았는데 메인 주도주는 조금 모호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다시 자리를 잡고 연말까지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10월 한 달 보면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어떤 정책적으로 주식시장 또는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노리는 국가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한국과 일본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주만 놓고 보면 일본이 6.3% 올랐고요. 코스피가 4.2%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2.6%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면 약간 기술주 비중이 좀 높은 나라들, 우리나라 뭐 대만, 나스닥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고, 실제로 보면 지난주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그 106억 달러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들어간 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72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4억 달러 이상이 일본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는 이제 자금이 좀 풍부해지면서 이제 증시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이제 오르는 종목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몇몇 대형주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수는 또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종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캐터필러가 이제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캐터필러가 지금은 AI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잠시 후에 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종목 보면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 시총 5조 달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합의가 되면서 중국 쪽에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를 하는데 회사채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250억 달러 정도 회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더라. 근데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메타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긴 돈 버는 거 없이 지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죠. 반면에 이제 아마존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은 다 좋게 나오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AI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어정쩡하냐, 이걸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고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터필러가 급등한 거는 이것도 AI, 그 데이터 센터 짓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공장 땅 파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캐터필러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건설 수혜주로 그러니까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AI에 확장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좀 옆으로 번지면서 오르고 있구나, 이게 좀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 제약주도 이제 지난주에 한동안 제약주가 좀 어정쩡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교적 좀 선전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거기서 돈을 투자는 하는데 돈을 언제 벌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긴 종목군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닝 시즌은 현재까지는 무난합니다. 매출이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79%인데 5년 평균이 70%, 10년 평균이 6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을 했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안도하면서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FOMC 끝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2월에 금리 내리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파월이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연준 인사들도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를 제외하고는 12월에 금리 못 내린다, 모르겠다, 아니면 안 내리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막 의견들이 보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확률 자체가 보면 불과 일주일 전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91.7%였는데
지금은 70% 정도로 낮아졌죠.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이제 28일에 보내드린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데일리 시황 때 그거 예고됐던 거다. 그러니까 JP모건이나 도이체방크 이런 데서 연준에서 추가 인하 신호 안 내줄 거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아마도 파월이 확정된 듯한 발언을 안 할 거다, 이런 어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 조장을 하면 앞으로 물가 올라갈 거니까 우리 물건값 미리 올릴게, 또는 우리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메시지를 주면 그 물가 확 튀겠다, 이래서 이제 일부러 아마 톤다운을 시키려고 일부러 좀 그러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증시 맞이해서 11월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대체로 괜찮아요. 예, 주식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6개월 쪼개로 봤을 때 11월에 증시가 제일 좋은데다가 6개월 쪼개 볼 때 11월에서부터 4월까지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 주기가 7.1% 올라가고 상승, 그러니까 한 77% 정도 확률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11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기적으로 헤지펀드들 그 회계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회계 결산하면서 매도가 나왔다가 그 매도가 풀리면서 이제 매수로 바뀌는 그런 특성도 있고, 또 이제 실적이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까지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자사주 매입이 이제 재개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인으로 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11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미국에서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지난 그 10월에 5달 다 올랐어요. 5주. 예, 5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월간 상승률로는 무려 19.9%. 1년에 20% 올라가는 경우도 몇 번 없는데, 한 달에 19.9% 올라서 2000년 이후에 월 상승률로는 역대 2위. 이 기간 중 2위. 예, 그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저렇게 크게 올라간 상위권 7위까지 봤더니 그 다음 달에 5번 오르고 한 번 빠졌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흐름이 한 달 정도는 더 이어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선전을 했고 이 흐름이 당장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죠. 코스닥 지수는 6.9% 올랐는데 대형주 지수가 11% 올랐거든요. 근데 소형주 지수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코스닥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당 비중은 뭐 지수는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지만 코스닥도 상당히 어떤 그 큰 대단한 어떤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외국인이 사실 지난주에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2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파는 거는 5월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텼다. 근데 보면 한 종목에 집중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한 종목만 2조 6,600억, 거의 2조 7천억 원을 팔았잖아요. 예, 저렇게 이제 매도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빼놓고 매도가 아니었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메인 종목을 이제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1조 3천억 원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한국 증시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거를 정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들 회계 결산이 10월에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정리하는,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매도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그럼 매매했나 봤더니 이제 2차 전지, 뭐 대형주들,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가 있긴 합니다만 종목수로는 또 저게 많아요. 반도체 쪽이. 예, 반도체 쪽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근데 이게 잘 보면 고리를, 제약 바이오를 빼놓고는 AI로 다 엮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올라간 것도 ESS 때문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초대형 건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ESS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RFHIC 이 통신 장비주는 그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한다고, 통신, 그래서 6G 이런 거 투자한다고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당연히 AI하고 엮이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외국인들은 AI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좀 매수하는 걸로, 아주 기관들은, 예,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만 삼성중공업이 이제 마스카 예, 이런 거 이슈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관세 협상에다가 엔비디아하고 동맹, 예, 로봇 동맹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이거하고 엮어서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미국 관세 협상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만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삼성전자 월간 상승률로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이 2009년 7월 금융위기 터지고 막 그때 막 한참 변동성 나올 때 22%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8% 지난달에 올라갔거든요. 역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달 보면 조금 오르는, 저렇게 많이 오르면 그 다음 달에도 오르는 비율이 높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난달엔 강했고, 월 말로 갈 때, AI의 연결고리가 있는 다른 종목군으로 좀 분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 고민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코스피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어정쩡해요.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정쩡한데, 거래 대금은 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에만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되게 비싼 주식들 중심으로 거래가 그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장세 자체는 거래대금 장세,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자금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똘똘한 대형주 없으면 상당히 난감한 예, 그런 장세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봇이 지난주에 되게 강하게 올라갔고, RFHIC, 그러니까 이제 통신 장비, 그러니까 이것도 AI 연결고리,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젠슨항이 뭐 한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엮이면서 이제 잭슨항 정책 또 협력 수혜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뭐 통신 업체 노키아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게 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면 알테오젠 제약주가 좀 올라갔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뭐 그 외 종목군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비슷하게 이제 엔터주하고 이제 화장품이 조금 반응한 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난주 강했던 거 말고 지난주에 어정쩡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리스크는 뭐 지난주에 갑자기 메타가 빡 빠졌듯이 그 AI에 대한 어떤 버블론, 돈을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아웃풋이 있냐, 여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 신중하게 발언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면 또 신흥시장에 돈 빠져나가고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금리하고 상관없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4.0이든 4.25든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하고 상관없이 돈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바탕으로 유동성은 계속 풀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기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ADP 민간 고용, 예, ISM 제조업 지수, 뭐 서비스업 지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이번 주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은 이제 피크가 지나갔습니다. 실적 이번 주에도 발표는 많은데 뭐 피크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고,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했는데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이제 헤지펀드 그 회계 결산 때가 이제 그때 많이 몰려 있어서 10월 매도를 그걸로 해석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바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매도가 시작돼서 번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예탁금이 85조 원대까지 올랐는데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고객예탁금이 막 몇 조 원씩 자금이 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빠져나가야 정확한 거라서,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저 정도 수위가 유지되고 혹시라도 90조 원 넘어가면 코스닥 지수가 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85조 원도 사실은 되게 코스닥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되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자 중심으로 대형주만 강하게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좀 약한 예,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그 강세장 초기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반등장은 대응하기 쉽다. 웬만한 종목 다 올라가니까. 근데 상승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난이도가 어렵다. 가는 종목만 골라가니까. 근데 그거는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자금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새로운 종목군들 쪽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탁감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새롭게 한두 개, 두세 개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튕기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뭐 AI 동맹하고 엮이는 종목들,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그러니까 AI 칩, GPU의 원재료를 만드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걸 구현을 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네이버,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로 지난주에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AI에 확장되는 건데 하나 더 얹어질 수도 있어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코스닥 지수 그 11월, 12월에 워낙 시장이 좀 어정쩡해서 혹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최근 2015년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의 코스닥을 보니까 11월에는 6번 오르고 4번 빠졌고 12월에는 7번 오르고 3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연간 그래서 그럼 뭐 오르고 할 때 좀 특징이 있나 봤더니 연간으로 크게 올랐을 때 연간으로 25% 이상 올라가는 해는 웬만하면은 11월, 12월이 괜찮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2015년 때는 그때는 좀 어정쩡했는데 그때를 제외한 3번은 11월, 12월에 시장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코스닥은 예탁금만 좀 버텨주고 들어와 주면 조금 좀 종목들이 이전보다는 좀 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거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목들 볼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AI 모멘텀 일단 초기에는 그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돈을 혼자 다 벌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벌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에 또 반도체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HBM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코스닥에 몇몇 반도체주들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사이클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냐면 이거를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걸로 막 프로그램만 짜가지고 이제 뭐 그건 계산을 해서 움직이게끔 하고 뭐 이런 걸 구축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게 예, 그쪽이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구동하는 거는 또 제조업.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자동차, 로봇 이게 이제 지난주 말에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더하자면 아마 그 AI를 어떻게 산업에서 써먹을 거냐. 그러니까 다양하게 써먹을, 교육에도 써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할 때 시뮬레이션으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분야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초기에 반응 나올 때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 요게 이제 고리, 순환하는 고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잘 구성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되게 난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 이거 말고 일부 비중은 예탁금이 들어올 때 그게 이제 지금 올라온 종목을 참여하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적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좀 나오는 종목군들 개별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